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아니 존재들은 3명의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시청 위험 레벨 1, 그냥 재능 낭비하는 것 같은 자매들입니다. 일련 번호 SCP-1765,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자매들. 오늘도 평화로운 SCP-재단.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도시에 있던 뱀의 손이라 불리는 조직에게서 몇몇 유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나무 배틀과 에나멜 바늘, 그리고 유리 눈을 발견했고, 이 3가지 공예품을 검사하는 도중에 그녀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색빛을 띠는 형체의 3명의 각기 다른 외형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들은 각각 SCP-17651, SCP-17652, SCP-17653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단 여러분. 우리가 매우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기뻐할 만한 얘기야. 안녕. 당신들 뭡니까? 어떻게 들어왔... 쉿! 잠시만 저희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들은 오랫동안 여러분을 관찰해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자랑스러워. 축하합니다. 아니 경비는 뭐하고 있는... 말씀드렸듯 저희 얘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했었죠? 아, 맞아요.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영광입니다. 맞아, 엄청나게 드문 일이야. 영광. 왜 매번 인간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언젠가 우리가 고쳐줘야겠네요. 이런, 또 어디까지 말했는지 잊어버렸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잊어버렸어! 우릴 도와줘! 도움. 아, 맞아요. 도움에 대해 얘기했죠? 고마워요. 우리는 여러분의 과학적인 방법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을 통해 여러 실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제공할 것입니다. 이건 멋진 파트너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기절한 것 같은데? 상태 안 좋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언제나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거야? 네. 우리는 즉시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가혹한 실험이 될 순 있지만 우리 믿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께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알고 있었어. 항상. 이후 SCP-재단의 에리어 37은 4개의 구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SCP-1765가 있음으로써 해당 구역의 공간, 시간 등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섹션 A 구역은 가장 시공간 왜곡 현상이 적게 나타난 구역이며 재단 인원들의 기숙사 등이 위치한 구역입니다. 섹션 B는 스포츠 시설 구역이며 주로 SCP-17651이 실험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섹션 C는 SCP-17652가 실험을 진행하며 섹션 D는 SCP-17653이 실험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실험을 하면서 그 기록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SCP-재단 서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서버에 업로드되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섹션 B에서 이뤄진 실험은 렌치, 자, 갈색 종이패드, 볼펜 등을 몇몇 사람에게 지급한 뒤 해당 구역의 배관 시스템을 검사하고 길이와 각도를 재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통상적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장시간 작업이면서 주기적으로 이곳의 시공간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절대 끝날 수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무려 459번 반복한 기록이 SCP-재단 서버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첨부된 SCP-17651의 메모에는 반복적인 감각 입력과 과부하 지점에 대한 다른 원시 반응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검사였다고 말하며 경험으로 배우려 해도 궁극적으론 무의미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라는 개소리를 어렵게도 써놓았습니다. 섹션 C에서 이뤄진 실험은 SCP-17652가 해당 공간을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변형시킨 뒤 50야드 선 주위에서 기동특무부대 요타6 전 대원들과 포로로 잡혔던 뱀의 손 인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골 지점에는 골대 대신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어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50야드 선에 나타난 인원들이 골대가 있던 지점에 나타난 콘크리트 벙커까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중석에서 후드를 뒤집어 쓴 의문의 인간들이 나타나 피험자들을 향해 화염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험자들이 벙커에 도달하지 못하자 사망한 피험자들을 모두 다시 살려내 성공할 때까지 재실험을 했습니다. 그 후 가까스로 벙커에 도착하니 벙커의 문은 잠겨 있었고, 이번엔 거대한 금속 해머 2쌍이 나타나 벙커 앞에 도달한 인원들을 사망할 때까지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실험 기록은 종료되었고, 첨부된 SCP-17652의 메모에는 늦던 빠르던 운명은 끝나기 마련이라며 누구라도 예외 없다고 말하며 경험에서 배우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섹션 D 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물리적으로는 왜곡 현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현장 책임자가 해당 구역 경납고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1리터짜리 아이스크림 2개가 있었습니다. SCP-17653은 해당 인원에게 2개의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했고 해당 인원이 하나를 고르고 방을 나서자 골랐던 아이스크림이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으로 변했고 다시 남은 아이스크림과 새 아이스크림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10,000시간 이상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도 반복 실험을 진행하며 SCP 서버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P-17653은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맛있다. SCP-1765는 현재도 여전히 에리어 37 구역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이 왜곡된 상태인 만큼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에 있는 인원들은 서류상 모두 사망 처리된 상태입니다. 또한 SCP-1765의 활동이 해당 구역을 벗어나 확장하려고 할 경우 O5 평의회의 명령에 따라 내부의 원자력 기기를 작동하여 구역 전체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CP-1765가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자료가 기존의 서버에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에 별도의 SCP-1765 업로드용 서버를 신설하여 제공한 상태이며 SCP 서버와는 직접적인 연결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존재들 SCP-1765 그리고 엉터리 실험을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녀들은 대체 목적이 뭘까요? 어쩌면 그녀들의 입장에선 SCP-재단이 쓸모없는 실험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비꼬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1, 안 무섭습니다. 일련 번호 SCP-202,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되감기 남자. SCP-202는 41세의 아시아계 영국인 남성입니다. 현재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설정으로 모든 연구원들은 의사인 척 연기하며 SCP-202에게 현재 격리시설이 병원이라고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SCP-202의 특이한 점은 모든 행동을 역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제외하곤 말하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등 모든 것을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영국식 영어로 역으로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역재생하는 걸로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SCP-202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에 따르면 4년 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재단의 연구원들은 SCP-202의 신체를 검사할 당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형은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심장을 관찰한 결과 심장에서 혈액을 생성해서 동맥으로 흘려보내는 일반인과 달리 반대로 심장이 동맥에서 혈액을 빨아들이고 정맥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흡할 때도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닌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호흡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과도 반대되는 생물학적 구조를 운용하고 활동 중인 SCP-202의 구조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원들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역시 위장에서 음식이 입안으로 올라와 역으로 씹으며 잠시 후 아직 먹지 않은 듯한 멀쩡한 모양의 음식이 입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온 음식물은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음식물인 게 확인되었고 SCP-202가 이런 섭취 활동을 마칠 때까진 어떤 음식이 배출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설을 할 때의 과정은 데이터 말소 처리되어 있으며 담당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면 SCP-202는 이러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고 있으니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하자고 말하며 연구원들이 배관공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현상의 원리도 설명 못하니 그냥 내버려두고 돌팔이 연구원들이 어떤 실험 성과를 낼 때까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말소 처리하겠다 말했습니다. 참고로 SCP-202는 역으로 생각하거나 미래를 예지할 순 없었으며 대신에 큐브를 잘 맞추고 직소 퍼즐을 흩뜨려 놓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반대로 하는 남자 SCP-202. 밥 먹을 때 같이 있으면 식욕 떨어지는 건 확실하겠네요. 시청 위험 레벨 3. 무서운 사진은 없지만 이 존재와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일련 번호 SCP-1440.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노인. SCP-1440은 인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80대 남성입니다.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말하길 거부하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는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최초 SCP 재단에게 관찰된 건 5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80대 남성의 모습 그대로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은 모습입니다. SCP-1440의 특징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4차례의 격리 실패로 인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SCP-1440은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일정 시간 다른 사람 또는 물건과 함께 있을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SCP-1440은 본인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걸 알기에 최대한
파괴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복잡한 패턴이 얽히면서 피치 못한 이동 및 사람들과의 접촉이 발생하고 맙니다. SCP-재단과 SCP-1440이 조우했을 당시 SCP-1440은 자신을 파괴해달라고 말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격리 절차에 따랐습니다. 게다가 SCP-1440은 재단 연구원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수많은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격리를 진행했던 기지는 원인 불명의 사고로 수많은 인원이 사망했으며 격리 등급 안전과 유클리드 등급 6개체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SCP-1440은 재격리를 실시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격리 역시 실패하고 이로 인해 재단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력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자동적으로 서버에 업로드된 SCP-1440의 네 번째 격리 시도 당시 면담 기록과 자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42번 기지에 SCP-1440이 도착했고 그 후 해당 기지의 인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SCP-1440이 기지에 온 지 이틀 동안 정수 필터 4개 중 3개가 고장났으며 멀쩡하던 경납고가 쓰러지고 여러 명의 군사 인력과 박사들의 신장과 양쪽 폐가 붕괴되면서 사망했습니다. 박사와 면담 기록에서는 SCP-1440이 더 이상 재단에서 자신을 격리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했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기 전에 자신을 내보내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SCP-1440은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3형제에 대해서 말했고 3형제는 모두 하나이자 동일하고 잔인하며 복수심이 많고 오랜 세월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다 말하며 그 형제들이 SCP-1440의 불행의 원인이며 면담을 하는 박사에게도 불행의 원인이라 말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며 SCP-1440은 박사의 뒤에 이미 2명의 형제가 있다고 말했고 세 번째 형제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며 두 번째가 나타난 뒤엔 죽음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CP-1440은 자신이 그 형제들에게 받은 상금과 승리를 돌려주기 위해 그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며 끝으로 SCP-1440이 박사에게 조언하기를 자네가 죽음에게 목숨을 걸고 카드게임에 도전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네 라고 한 뒤 그것은 바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42번 구역에 보관 중이던 핵 장치가 여러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하며 현장의 모든 인원들이 사망했으며 SCP-1440은 현장에서 3000km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상처 없이 말이죠. 이후 격리 시도는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현재로선 SCP-1440의 이동 패턴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격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구상의 인간이 늘어나며 개발하지 않는 지역이 없어지는 상황이기에 SCP-1440에 대한 위협은 지금도 커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분을 마주친다면 그냥 최대한 멀리 도망치세요.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겠네요. 시청 위험 레벨 2,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련번호 SCP-4999 격리등급 케테르 별명 우리를 굽어살필 누군가 SCP-4999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입니다. 이 존재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만 그의 앞에 나타나며 구체적인 조건에 드물게 나타나는 존재이기에 관련 자료가 주관적이며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특정 인원이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쁘거나 치명적인 외상을 입어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 숨을 거두기 약 20분 전쯤 해당 인원의 시야에 SCP-4999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서 말했듯 해당 인원이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며 또 다른 사람이 있거나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SCP-4999는 침대와 같은 가구가 있는 장소라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으며 그런 가구가 없다면 바닥에 앉습니다. 그 후 SCP-4999는 자신의 왼쪽 재킷 주머니에서 갑을 꺼내 한 개비를 임종을 앞둔 인원에게 제공하며 해당 인원이 받아들이면 입에 물려주고 하나를 더 꺼낸 뒤 두 개비에 불을 붙입니다. 만약 해당 인원이 거부하면 SCP-4999는 혼자 태웁니다. 그 후 해당 인원의 손을 잡거나 머리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습니다. 그 상태로 대상 인원이 사망할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원이 사망하면 그 즉시 SCP-4999는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 남은 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의 타액이 묻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 중에선 사망하기 전 SCP-4999를 본 인원들은 모두 놀라거나 저항하긴커녕 눈물을 흘리거나 감사를 표하는 등의 자세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SCP-4999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추측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살면서 종교가 없고 가난하거나 집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참전군인이거나 폭력 범죄 등의 전과가 없으며 현재 살아있는 가족이 없고 애인 등에 가까운 사람이 없으며 사회적 지위가 낮고 중요한 업적을 남긴 기록이 없으며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말해보니 상당히 안쓰럽네요. 쉽게 말해 방콕 솔로 무개성 질문 있다고 손들어도 선생님이
못 보는 사람, 행인 1, 빵 셔틀 같은 사람에게 올 가능성이 높네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는 존재이기에 SCP-4999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관찰을 하지 않도록 하며 SCP-4999에 대해서도 실험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이 존재에 대한 정보가 재단 측에 들어온 건 단순한 도시괴담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설정이라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근처에서 담배꽁초가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괴담을 다루는 인터넷과 TV 방송에서 퍼져나갔고, 이 현상을 재단에서 역추적한 결과 1998년 11월 27일 공식적으로 SCP-4999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SCP-4999의 정체와 기원에 대해 조사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존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게 밝혀졌으며 역사, 문화, 신화 전체에 걸쳐 수천 년 이상부터 존재했고 어쩌면 인류 문명 이전부터 존재했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사망 예정인 사람에게만 나타나기에 특별한 격리 절차 없이 자발적인 격리로 보고 있으며 관련 영상 기록 등은 재단에서 회수하여 별도 보관하며 일반인에게 간접적으로 목격된 경우 기억 소거합니다. SCP-4999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모두 시청 위험 레벨 2입니다. 모르는 장소에 함부로 가지 마세요. 다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3220 격리 등급 안전 별명 판옵티콘 2호. SCP-3220은 어느 시설 그 자체입니다. 일본 하시마 섬에 폐창고 지하에 존재하는 거대한 저장탑입니다. 창고 바닥에 정중앙에 있는 해치 문을 열면 깊이 50m의 수직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해치에는 이상성부라는 일본어로 적힌 금속 명찰이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SCP-3220의 내부는 직경 20m에 높이는 지하 1km 정도 되는 판옵티콘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판옵티콘이란 그리스어로 모두라는 뜻의 판과 본다는 뜻의 옵티콘을 합친 말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건물 형태입니다. 중앙탑에서 모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에 최적화된 형태로 판옵티콘이라고도 부릅니다. 지하로 2000층의 공간이 있으며 각 층의 높이는 5m 정도이며 가장자리를 따라 폭 3m의 원형 발코니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SCP-3220의 중심부에는 가장 아래층부터 가장 위층까지 뻗은 거대한 콘크리트 탑이 있습니다. 탑의 가장 위 10m는 한쪽에서만 보이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으며 SCP-3220의 각 층마다 벽 속에는 함몰된 형태의 정육면체 방이 있고 각 방의 벽면에서 빛이 나오는 반투명판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엔 쇠살대로 된 배수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SCP-3220의 방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페인트 칠이 된 사람 형태의 조각상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었으며 단 하나의 방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각상들은 배수구 바로 위에 선 채로 얼굴은 중앙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에게서는 정체불명의 검붉은 물질이 계속 흘러나오며 바로 아래에 있는 배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수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진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탐사 기록 SCP-재단에서 SCP-3220을 탐사하기 위해 D계급 인원을 보냈었습니다. 해당 D계급 인원은 바닥에 있는 해치 문을 발견했고 열어보니 아래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 들어간 곳에는 각 방을 감시할 수 있는 중앙탑에 조망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백골사체가 한 구 있었는데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SCP-3220의 정체는 뭘까요? 목이 부러진 시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SCP-3220과 연관이 있는 듯한 어느 장소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3790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이상성부. 영국 런던의 포트 슈피리어 캐닝 컴퍼니라는 회사의 창고 아래에서 발견됐던 시설인 SCP-3790이 있습니다. 이곳에 진입하는 수단은 좁은 계단통을 내려가는 것 뿐이며 계단통 끝에는 짧은 검은색 문이 있습니다. 문의 손잡이 바로 위에는 SCP-재단 이상성부라는 문구가 적힌 금속 명판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자물쇠로 잠근 채 O5 평의회의 명령에 따라 누구도 진입하지 못하며 한 명의 경비원이 감시 중입니다. 평의회에 의해 잠긴 자료가 있지만 그건 제 권한으로 확인이 어렵긴 개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CP-3790의 내부에는 짧은 복도가 있고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문이 있으며 복도 끝에는 아래층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은 듯하며 복도마다 있는 4개의 문은 미닫이 형식의 작은 유리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이며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문들은 녹슬었지만 그 외에 손상은 없었으며 과거에 손잡이와 잠금 장치를 제거 후 용접한 흔적이 있습니다. 문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표식은 유리 창문 아래에 있는 금속
명판이었습니다. 금속 명판엔 방 안의 내용물에 대한 명칭이 적혀있는 듯 했으며 일부 명판은 손상되어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한 엘리베이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층은 지하 1층부터 지하 7층까지였으며 다만 지하 7층은 승강기 메커니즘이 개조되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층을 제외한 각 방을 확인한 결과 활이 부러진 바이올린이 있는 비발디라는 명판이 붙은 방도 있었고 명판도 없고 방도 비어있는 곳도 있었으며 의자나 텔레비전이 있는 방도 있었고 뼈 조각이 있거나 사람이 웅크린 채 가만히 있거나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각 방에 대한 탐사 결과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평의외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SCP-3220이나 SCP-3790이 발견되기 전까진 SCP-재단에선 이상성부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상성부는 뭐고 SCP-3790과 SCP-3220은 무슨 관계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류의 멸망만은 막을 수 있는 SCP가 있습니다. Warning. Requires approval of HMCL and O5. The file you are attempting to access is accessible only by persons with a rating of 4/2000. This authorization is not part of the General Class 4 Security Protocol. Submit login certificate. 4/2000 permit required. Security recognition disaster activation. Neural activity scanning confirmation of consciousness. Searching file. 일련번호 SCP-2000 경리등급 타우미엘 별명 데우스 엑스 마키나 미국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SCP-2000으로 향하는 출입구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공원 감시원 사무소로 위장되어 있으며 SCP-2000은 세계 멸망을 의미하는 K등급 세계 멸망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주변 현실을 고정해 현실 조작에서 벗어나는 스크랜턴 현실성 닷과 인과율이나 시공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쉔크 아나스타사코스 일정 불변, 시간적 특이점 등을 사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시공간과 인과율로부터 존재가 고정된 매우 넓은 공간입니다. 내부는 만 명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지와 수경 재배 시스템, 공기정화, 재순환 시스템, 수도 정화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현재 SCP-2000은 최소 2차례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왜 사용되었는지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으며 재단 내 SCP-2000의 문서에는 이미 현재 인류가 멸망을 수차례 겪은 뒤 재건된 것이라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SCP-2000의 작동 과정 중에서도 K등급 시나리오가 실행되었을 때 만약 SCP-재단이 SCP-2000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지휘체계가 파괴되었을 경우엔 보안 인가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SCP-재단 직원 중 아무나 SCP-2000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K등급 시나리오 이후 20년이 지나도 SCP-2000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엔 재단 인원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도 아무나 시설을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동을 시작하면 SCP-2000은 K등급 시나리오 이후 시설에 들어오지 못한 인원들을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억까지 복제하여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부활한 인원들은 시설 상태 확인 및 보안 코드를 받고 재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가능한 모든 유전자 풀을 조합하여 선택된 재시작 날짜에 그 시대에 맞는 인간들을 하루에 10만 명 정도를 복제합니다. 복제된 인간들은 세계 복구를 위해 힘쓰게 하고 역사가 리셋됐었다는 걸 알지 못하게 천문학, 고고학적 기록을 위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세계 복구가 완료되면 지구 전역의 기억 소거제를 살포하여 재단 인원 외에 사람들이 SCP-2000 관련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역사를 재시작합니다. SCP-2000 가끔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실험을 하거나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SCP-재단이지만 SCP-2000으로 인류 문명의 소멸을 막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큼은 SCP-재단의 위대한 업적이라 부를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쉔크 아나스타사코스 일정 불병 쉔크 아나스타시 시청 위험 레벨 2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잊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1년번호 SCP-451 경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외로운 남자 MJ라고 불리던 이 사람은 키 160cm의 백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SCP-451로 등록된 이유는 겉보기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SCP-451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CP-451은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SCP-451이 최초 발견된 건 SCP-재단의 우수한 일원으로서 어느 위험한 인공물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19기지에 돌연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SCP-451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인원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기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그러면서 일지를 썼습니다. SCP-451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행동 목적과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SCP-451이 쓴 일지를 통해 왜 그런 행동을 했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SCP-451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총을 발견하여 자신에게 쐈으나 총알은 SCP-451을 통과해 뒤에서 감시하던 인원에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SCP-451은 오로지 인간만 인식하지 못하기에 인간이 아닌 SCP 개체들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SCP-173의 격리실로 들어갔고 SCP-451은 SCP-173의 앞에서 눈을 감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SCP-173 관련 소설에선 이때 SCP-173은 SCP-451이 고통받는 걸 즐기기 위해 죽이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SCP-451은 무슨 수를 써도 죽을 수 없었고 자살 시도를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SCP-451은 탐험하듯 지하 벙커에서 생존하는 최후의 인류가 된 듯 일지를 써내려가며 기지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동료 연구원의 실험실의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존재가 민폐를 끼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걸로 보일 뿐이라 그저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현재 SCP-451은 물리적인 격리가 불가능하기에 SCP-451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기지 곳곳에 SCP-451이 19기지를 지켜야 한다는 흔적을 남기면서 SCP-451을 심리학적으로 제19기지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P-451에게는 2명의 무장 경비요원이 동행하며 이건 SCP-451이 다른 위험한 SCP 개체를 격리실에서 탈출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SCP-재단의 우수한 요원이었던 남성이지만 현재는 최후의 인류라는 시야에 갇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남자 SCP-451. 그리고 더욱 무서운 사실은 평범한 인간이었던 MJ 요원이 SCP-451로 변한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SCP-451과 같은 처지가 된 건 아닌지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시청 위험 레벨 1, 이거 뭐하는 녀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련번호 SCP-1286,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새드맨. SCP-1286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면서 역사상 첫 번째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과 같은 외형의 플라스틱 모형입니다. 그리고 왼쪽 면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찌푸린 표정의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뒤편에는 절연 테이프로 부착된 작은 확성기가 있는데 이 확성기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SCP-1286은 실제 원자폭탄이 아닌 플라스틱 모형임에도 자신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SCP-1286은 수시로 SCP-재단 직원들에게 자신이 왜 폭발해야 하는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누군가 SCP-1286에게 접근하면 SCP-1286은 자신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SCP-1286이 이렇게 앞뒤로 자신을 흔들면 격리를 담당하는 인원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격리실 안으로 들어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최초 SCP-1286이 발견된 건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예술 오락시설 지구의 어느 미술관 지하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포스터와 광고에서 위험 요소를 판단한 SCP-재단 요원 2명이 현장으로 향했고 개막식에 슬픈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첼시를 방문하다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시가 시작되자 주황색 반바지를 입고 반다나로 얼굴을 가린 안내원이 관람객들을 지하로 안내하여 SCP-1286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내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SCP-1286을 만든 사람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내원은 작은 주황색 마이크를 꺼내어 난 그저 슬픔에 빠진 작은 폭탄일 뿐이에요. 째깍째깍 째깍 흑흑 등의 대사를 말했고 SCP-1286의 뒤편에 부착된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무렵 SCP-1286이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안내원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이후 SCP-1286이 발견된 이 미술관을 통째로 격리하였고 당시 전시 광고물을 제거하고 전시창을 두꺼운 벽으로 대체한 것 외에는 다른 구조적인 변경은 없었으며 건물 출입구에는 무기를 숨긴 2명 이상의 경비원과 문홍화 작용제를 배치하고 있으며 민간인 출입 시 즉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교통망을 고려해 사살은 권장하지 않으며 만약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현지 법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장요원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SCP-1286이 있는 지하실은 항상 비워두며 정신분석가 샌더스 박사를 제외한 어떤 인원도 SCP-1286에 접근하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대화할 때도 SCP-1286이 별도로 지목하지 않는 이상 벽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통해서만 대화해야 합니다. 부록 SCP-1286B 23회차 샌더스 박사의 대화 기록입니다. 박사님 거기 계세요? 그래 제프리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지? 네 박사님,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제프리. 전 그동안 제가 어째서 폭탄인지 생각해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 넌 원자폭탄 같아 보이더구나.
제가 겪는 게 그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셨던가요? 저는 폭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폭탄이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다. 제프리,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꾸나. 넌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테고 낙진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니?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전 폭탄이라고요. 제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제 기폭장치가 차갑게 느껴져요. 하지만 제가 그냥 슬쩍 켜버리기만 한다면 따뜻해질 텐데. 제프리, 지금까지 잘해왔잖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린 널 해체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렇게 못하실걸요? 왜냐면 저에게 가까이 오면 시발 확 저질러버릴 거니까 내가 너네 연놈들 죄다 다 달려버릴 거라고. 제프리, 제발. 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못할 것 같아? SCP-1286은 15분간 허공에서 앞뒤로 몸을 흔들었고 가끔 정상적인 경우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 만큼 심하게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지에서 7명의 인원이 공황 상태에 빠졌고 3명의 인원이 기절했습니다. SCP-1286, 이건 뭐하는 녀석일까요? 그리고 만든 사람은 또 뭐하는 인간일까요? 참 기묘합니다. 시청 위험 레벨 4, 무섭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일련번호 SCP-080,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검은 형태. SCP-080은 질량이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담당 연구원과 직원들은 SCP-080을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또는 형상이라고 보고했으며 공통된 내용으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2개의 눈이 해당 인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인원은 SCP-080이 있는 구역에 들어서면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고 대략 30분 후 해당 인원은 렘 수면 상태에 빠지며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SCP-080을 다른 방에서 관찰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SCP-080은 침대 아래, 찬장 안, 이불 속 등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야간, 무드 등보다 더 밝은 빛으로 SCP-080을 비출 경우 즉시 SCP-080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경우 격리 실패로 보고되며 해당 인원에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SCP-080을 최초 확보한 과정은 데이터 말소 처리되어 알기 어려우며 현재 가로 세로 4m 크기의 방에 격리 중이며 북쪽 벽면은 관측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측실과 통하는 문이 닫힐 때만 열리는 두꺼운 검은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을 통해서 격리실 내부를 볼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SCP-080을 다른 격리실로 옮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SCP-080과의 노출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격리실 내부에는 하나 이상의 7W 백열등을 켜두며 이외에 빛을 낼 수 있는 기기나 SCP-080이 숨어들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채 격리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SCP-080 관련 기록으로는 SCP-080을 관찰하던 박사와 연구원들이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부터 연관이 있으며 SCP-080을 담당하는 박사가 자살한 뒤 SCP-080과 관련 있는 인원들은 모두 꿈꾼 내용을 기록하는 꿈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심리학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몇 연구원들에겐 SCP-080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SCP-080에게 면역성을 띈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등급 인원을 한 달에 한 번 SCP-080에게 먹이로 제공하여 현장 연구원 및 재단 인원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을 중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기록 0801 당시에는 관측실에서 SCP-080을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졌기에 연구원들은 오랜 시간 관측실에서 SCP-080을 관찰하였고 40분이 넘어서자 관측실에 있던 연구원 2명 모두 잠에 빠졌고 이후 관찰 실험이 끝나고 나서 2명의 연구원을 발견하였을 땐 이 사건 이후 악몽을 꾸던 다른 직원들이 악몽을 꾸지 않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정신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실험 080EA 19세 D계급 남성 D0801을 SCP-080의 격리실에 들여보낸 실험이었습니다. D0801 뭐가 보이나? 아니요, 완전 깜깜한데요? 방금 여기에 뭐 집어넣었어요? 뭔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D0801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네. 씨발, 저게 뭐야? 뭐가 보이나? 엄청나게 큰 어둠이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날 보고 있어. 꺼내줘. 널 보고 있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게나. 나도 몰라요, 하나님. 꺼내줘요. 여기 있기 싫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게. D0801 그럼 꺼내줄 테니. 아니,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구석에 등을 구부리고 서 있어요. 인간인 건가? 인간이라기엔 너무 커요. 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박사님. 더 가까이 가보게. 눈이 수증기처럼 생겼는데 날 보고 있어요. 뭔가를 하길 원하는 것처럼. D0801 들리나? D0801 이후 D계급 인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실험 종료 후에도 D계급 인원은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30세 D계급 여성
D0802를 SCP-080의 격리실에 들여보냈습니다. D0802는 방 중앙에 무언가 서 있다고 말하며 두 개의 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면제를 먹은 듯 잠이 쏟아진다 말하며 박사가 SCP-080을 만져보라고 명령하자 되묻고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실험 종료 후 SCP-080의 격리실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D0802를 발견했으며 다른 육체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검사 결과도 이상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D0802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박사는 D0802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D0802는 무서워서 만지긴커녕 얼어붙었다 말했으며 이후 바닥에 자신이 쓰러진 뒤 그들이 자신을 뒤덮었다 말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면담을 하는 이곳에도 그것이 나타났다며 D0802는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D0802가 박사에게 달려들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4살 D계급 남성 D0803을 잠에 들기 어렵도록 각성제를 투여한 뒤 SCP-080의 격리실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D0803에게는 눈에 보이는 걸 서술하라고 명령했고 D0803은 그림자같이 생긴 물체가 방의 정중앙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D0803에게 SCP-080이 뭔가 변하거나 할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10분이 지나자 D0803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고 무언가에 놀란 듯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격리실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이 불가능하자 SCP-080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D0803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실험 종료 후 D0803의 시체를 확인해보니 사망 이유는 심장마비였으며 시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강렬한 불쾌함과 시선을 느끼며 SCP-080이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SCP-080, 그건 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책상 밑이나 침대 밑에서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 위험 레벨 1, 장난감입니다. 일련 번호 SCP-115,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미니어처 덤프트럭.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웬 장난감 덤프트럭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미니어처 덤프트럭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것을 치우려 했으나 보이는 것과 달리 여럿이 힘을 합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없었지만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 가까스로 근처 시골 마을에 버렸습니다. 그 후 그 시골 마을에 버려진 미니어처 덤프트럭은 마을 내에서 명물이 되었고 결국 SCP 재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재단 요원들은 마을에 있던 미니어처 덤프트럭과 최초 발견된 건설 현장에서 같은 구성품처럼 보이는 리모컨을 회수했고 마을 주민들에겐 A급 기억 소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니어처 덤프트럭은 SCP-115-1로 불리고 덤프트럭의 리모컨은 SCP-115-2로 불리게 됩니다. SCP-115-1은 제조사나 상표 등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장난감에 사용되는 상업용 합성수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게가 무려 90톤가량 나가는 걸로 측정됐으며 일반적인 덤프트럭과 동일하게 작동 및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작은 크기로 120톤의 화물을 적재하거나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SCP-115-1을 조종하기 위해선 SCP-115-2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SCP-115-2는 누군가 심하게 개조한 듯한 모양새의 RC카 조종기와 흡사한 외형을 지녔고 건전지를 넣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CP-115-1에는 안테나는 물론 어떠한 전자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도 SCP-115-2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CP-115-1을 제대로 조종하기 위해선 SCP-115-1의 옆면에 있는 작은 단자에 일반 덤프트럭과 같은 양의 경유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만큼의 경유가 어디로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SCP-115를 관찰하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SCP-115-1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인간들에게 제발 뉴턴의 법칙이란 걸 상기시켜주고 싶군. SCP-115-1을 무모하게 고속도로로 움직이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이미 우리는 거지 같은 조종 실력으로 인해 발생한 숱한 벽들과 장비들의 파괴를 처리해야 한다고. SCP-115 미니어처 덤프트럭이지만 실제 덤프트럭과 흡사한 존재,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도 갖고 싶네요. 주차공간 개이득. 시청 위험 레벨 2, 장난감일까요? 일련 번호 SCP-066, 격리 등급 안전, 프로디스트에서 유클리드, 임페투스, 별명 에릭의 장난감. SCP-066은 1kg 정도 되는 무게의 털실과 리본이 얽혀있는 뭉치입니다. SCP-066의 털실을 건드리면 온음계 중 하나의 소리가 납니다. 온음계는 쉽게 말해 음악 시간에 배우는 도레미파 솔라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음계의 소리를 6개 이상 발생시키면 SCP-066은 일정 시간 동안 발현되는 특이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SCP-066이 3가지 색으로 뒤덮이고 손톱이 잘린 형태의 장난기 많은 새끼 고양이로 17분간 변하거나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 반주 소리를 내며 부모의 보호 없이 칼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또한 SCP-066으로 생일 축하 노래와 같은 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촛불이 꽂힌 초코 컵케이크로 변형되며 컵케이크를 다 먹었다고 말을 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위협적이지 않고 통제가 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만 2008년 4월 18일 실험을 위해 D계급 인원을 SCP-066의 격리실로 보냈고 D계급 인원에게 SCP-066의 일부를 잘라보라고 가위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D계급 인원이 SCP-066에게 다가가 가위로 SCP-066의 털실을 일부 잘라내자 SCP-066은 정체불명의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굴러서 D계급으로부터 1m 정도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후 D계급은 별다른 명령이 없었음에도 SCP-066에게 다가가 다시 털실을 자르려고 했고 그때 SCP-066은 다시 굴러가서는 D계급을 향해 에릭이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D계급 인원은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SCP-066은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 후 실험을 종료하고 D계급 인원을 격리실에서 끌어낼 때까지 SCP-066은 요란한 불협 포함의 스타카토 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실험 이후 SCP-066의 특성은 기존에 확인되었던 것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SCP-066은 자신의 일부를 초고속으로 움직이며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용됐을 땐 격리 중인 상자에 자신의 끈을 문질러 암호시키고 동시에 격리시설을 손상시킵니다. 분명 격리 설비를 손상시킬 수 없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신체임에도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SCP-066을 만지지 않더라도 주변의 인간을 감지하여 6초 정도의 경과 시간이 지난 후 소리를 내고 여러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 마리의 꿀벌이 나타나 격리실 내부에 있는 D계급 인원에게 침을 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던가 베토벤 교향곡 제2번을 140dB 이상의 소리로 연주하여 3명의 인원이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고 8명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SCP-066의 격리실에 연구원이 출입했었는데 순간 모든 빛이 사라지더니 5시간이 지난 후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격리실에 있던 인원은 불이 꺼진 순간 자신의 어깨 뒤에서 누군가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SCP-066은 제21기지에 위치한 고가치 물품 보관시설에 설치된 탄화 텅스텐 상자에 수납 및 격리되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상자 안쪽을 체크 후 교환하며 만약 손상되어 있을 경우 로봇을 이용해 3초 이내에 교체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SCP-066은 감지 범위 내에 인간이 없을 경우엔 낮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릭. 안전한 털뭉치에서 소음 공해와 미스테리한 현상을 일으키는 털뭉치가 된 SCP-066. 여러분도 집에 털실이 있다면 잘 관리하세요. 엉키면 풀기 힘듭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장난감 아닙니다. 일련번호 SCP-168 격리등급 안전 별명 지각이 있는 계산기. SCP-168은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HP-28C 모델의 그래핀 계산기입니다. 복잡한 수식들을 계산하는 용도의 공학용 계산기이며 그 중에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종류의 계산기입니다. 어쨌든 이 계산기는 1990년대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던 중 책상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분리 가능한 덮개 안쪽에는 에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실험을 위해 계산기를 사용해봤습니다. 6 나누기 3을 입력하고 등호 버튼을 눌렀더니 3분 34초 동안 화면에 아무런 표시도 뜨지 않다가 계산기에 있는 교체 버튼을 누르자 지금 몇 시인가? 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SCP-168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형태임에도 사람이 없는 동안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보는 것과 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SCP-168은 소리내어 말할 수 없기에 면담을 담당한 하워드 박사만 소리내어 말하고 SCP-168은 화면에 글자를 표시했습니다. 면담 기록 중에선 하워드 박사가 SCP-168에게 언제부터 살아있었는지 언제부터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고 SCP-168은 질문을 받은 지 2분 후 12년 3개월 12일 8분 32초 라고 답했습니다. 대답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도 물어본 적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덮개에 새겨져 있던 에릭이란 사람에 대해 물어보자 SCP-168은 에릭은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박사에게 에릭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박사가 모른다고 하자 SCP-168은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그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사가 2 더하기 2라는 수식을 입력해봐도 되겠냐 물었고 SCP-168이 허락하자 수식을 입력하자마자 4라는 답이 표시됐습니다. 이어서 박사는 미리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입력해보겠다 했고 264 나누기 8을 입력하자 12초가 지나서야 화면으로 33이 표시됐습니다. 박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자 SCP-168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큰 수를 나누는 건 어렵다. 그 밖에도 SCP-168은 자신을 창문이 있는 방에 옮겨달라 말했지만 박사가 안 된다고 하자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아침 하워드 박사는 오늘도 SCP-168을 실험하기 위해 SCP-168을 보관 중인 185D호 저장고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넘어진 탁자가 있었고 그 옆에 수직으로 서 있는 SCP-16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건 어떠냐? 날 이 어두운 곳에서 내보내달라고. 얼가나 이후 SCP-168과의 의사소통은 실패했으며 하워드 박사는 SCP-168이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요청하며 분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SCP-066과 방금 소개한 SCP-168이 공통으로 언급한 에릭이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SCP-066과 SCP-168을 만든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다면 과연 제정신일까요? 시청 위험 레벨 4. 사진만 보면 일본 공포영화 같습니다. 일련 번호 SCP-134.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별을 눈에 품은 아이. 어느 날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고아원에서 기형아가 버려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CP 재단이 고아원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눈동자조차 보이지 않는 그저 어두컴컴한 검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격에 검은 머리카락의 동양인 아이이며 특징적인 부분은 눈동자가 있어야 할 위치에 한 쌍의 검은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각막과 비슷한 투명한 막으로 덮여 있으며 검사 결과 일반인의 각막보다 150배에서 200배 정도로 탄력이 더 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SCP-134는 눈꺼풀이 없기에 눈을 깜빡이거나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SCP-134는 시각이 없습니다. 즉, 눈에 있는 검은 구멍은 시각적인 기능이 없기에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SCP-134의 눈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서 관찰할 땐 검은 구멍 속에서 매우 희미한 빛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 빛들의 위치나 밝기를 장시간 관찰한 결과 이 빛들은 항성과 은하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도 재단의 천문학자가 연구 중입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검사를 통해 눈의 구멍을 제외한 두개골 내부에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확인됐으며 SCP-134의 눈 구멍을 통해 보였던 은하는 우리가 있는 은하와 다른 은하이며 SCP-134의 안화가 양쪽 은하의 경계라는 것과 반대쪽 은하가 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또한 안화 너머의 은하는 SCP-134의 신체 활동이나 신진대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SCP-134는 자신이 그저 시각장애인이라고 인지하는 것 외엔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엔 검사나 실험을 하는 SCP-재단 인원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진 않지만 SCP-134가 영유아기에 자폐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기에 아동 발달 전문의가 배치되었고 전문의는 제대로 된 아동 발달을 위해서는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스텔라라는 별명을 붙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SCP-134는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던 사람이 다른 SCP-재단 인원들처럼 자신에게 실험이나 검사를 하려고 할 경우 매우 화를 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SCP-재단 인원들은 SCP-134를 일련 번호로 부르도록 명령되었고 만약 SCP-134를 이름으로 부르거나 지나친 관심을 가질 경우 즉시 엄중히 처벌받거나 해고됩니다. 앞서 SCP-134에게 이름을 붙였던 의사는 다른 SCP 개체들에게도 지나친 관심을 가졌기에 해고되었습니다. SCP-134는 기존에 배웠던 일본어는 물론 영어를 배웠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배우는 중입니다. 현재 SCP-134는 가로 6m, 세로 8m 특수 인간형 격리실에 격리 중이며 SCP-134가 시각이 없기에 가구나 물건의 위치는 항상 동일하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SCP-134도 현재 구조를 기억하고 길들여져 있기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헬로키티 마스코트가 그려진 담요, 이불, 베개 등을 선호했습니다. 재단에서도 되도록이면 인간으로 대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장난감 등을 제공하며 SCP-134가 추가적인 물건을 요구할 경우 3등급 이상 직원의 허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공간에 펼쳐진 검은 우주와 반짝이는 별빛이 있는 어린아이 SCP-134. 이 아이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의 부모는 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처음엔 기묘하게 생겼지만 보다 보면 귀여운 로봇입니다. 일련 번호 SCP-753.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자동 화가. SCP-753은 고성능 자동 기계 로봇입니다. 가로 10cm, 폭 6cm, 높이 8cm의 크기이며 원형 몸체에 돌출된 두 개의 집게발 같은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이동합니다. 관찰 결과 이 집게발은 본래의 운동 기능이 손상되어 이동 시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SCP-753의 몸체 앞면 한가운데에 있는 인간의 눈과 닮은
붉은색의 감각기관이 있으며 인공적으로 만든 유기체와 흡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손상되어 있어 시력이 좋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몸체 뒷면에는 마셜 카터 앤 다크 유한 회사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마셜 카터 앤 다크라는 명칭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 SCP 기획 23탄에서 SCP-1808 스폰지밥 시계가 회수되었던 장소가 마셜 카터 앤 다크의 경매장이었으며 당시 재단 인원을 고문했던 사람들이 마셜 카터 앤 다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는 쉽게 말해 신기하고 희귀한 SCP 개체를 판매하고 그 돈으로 정치적인 압박과 용병을 고용하며 재단과 적대하는 기업이자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윤리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셜 카터 앤 다크에 대해선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CP-753을 계속해서 조사한 결과 내부에 아주 작은 뇌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기초적인 신경기관이 전신을 움직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SCP-753의 몸체 윗부분에는 정체불명의 수신기가 달려있으며 SCP-753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SCP-753의 주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다만 실제 풍경과 조금 다르게 그립니다. 게다가 SCP-753이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SCP-753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초 SCP-753이 발견될 당시 마셜 카터 앤 다크에서 SCP-753을 구매했던 사람이 망가졌다고 불평하며 마셜 카터 앤 다크로 반품했고 해당 조직에선 SCP-753을 소각 처분하려고 했으나 조직에 잠입해 있던 SCP 재단 인원이 SCP-753을 훔쳐 재단으로 보냈습니다. SCP-753은 보통 1시간에 한 장의 그림을 만들어내며 페인트나 캔버스 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나 재료가 없을 땐 정지하며 장비를 정지합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수면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페인트 및 캔버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SCP-753은 완성된 그림에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SCP-753은 감시 카메라로 관찰 중인 가로 세로 6m의 격리실에서 페인트 5리터, 캔버스 24개를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완성된 그림은 연구 직원이 기록 및 보관합니다.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마셜 카터 앤 다크 유한 회사와 관련 있는 그림을 그리는 로봇 SCP-753. 제 영상에 쓸 그림 좀 그려줬으면 좋겠네요. 시청 위험 레벨 2 그냥 눈알. 일련 번호 SCP-718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눈알. SCP-718은 눈알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SCP-718은 야구공 크기 정도의 사람 눈알입니다. 혈관과 힘줄로 구성된 길고 얇은 기둥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약 1.22m 높이이며 어떠한 영양분 섭취나 배설을 하지 않고 그저 시야에 보이는 생명체를 바라봅니다. 눈알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은 어느 정도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주변에 쳐다볼 생물체가 없으면 CCTV 등의 관측 장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동물보다는 인간을 쳐다보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SCP-718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잠깐 동안이지만 불쾌함과 편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SCP-718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만약 SCP-718이 손상될 경우 눈알이 터지면서 투명한 액체를 주변에 흩뿌리게 되고 이 액체는 말라붙으면서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액체에 닿은 물체는 투명한 물집과 같은 거품이 발생하는데 거품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검은색 물집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20.32cm 크기의 SCP-718의 작은 복제품이 생겨나고 며칠이 지나면 본래의 SCP-718과 똑같은 크기의 성체로 자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유기물 표면에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무기물 표면에서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생물체의 표면에서 자라난 SCP-718은 영구적으로 그 신체에 고정되어 버리며 별다른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과 수술을 통해 몸에 자라난 SCP-718을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해당 수술을 받은 인원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SCP-718이 표면에서 자라나서 숙주가 된 인간은 유독 다른 SCP-718을 발견하면 파괴하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이 퇴화하는 대신 SCP-718을 통해 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숙주가 된 인원들은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며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주가 사망할 경우 SCP-718은 또다시 폭발하며 또 다른 SCP-718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격리시설 내에는 총 86개체의 SCP-718이 존재하며 장기간 관측을 허용하지 않으며 5분과 10분으로 제한된 관측만 가능합니다. 또한 24시간마다 관련 인원들이 교대하고 반드시 위험물질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SCP-718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해야 하며 위 격리 절차를 무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변덕스러운 행동,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일 경우 해당 인원은 즉시 격리 또는 전출되며 필요하다면 살상 무기를 사용합니다. SCP-718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를 뒤덮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사서님들도 외출 후 손 잘 씻으세요. 시청 위험 레벨 3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1499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방독면. 어느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성당에서 아침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고 방독면을 착용한 남성 한 명이 성당에 입장했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을 사용해 성당 안에 있던 사람들 중 10명에게 총을 난사했고 그중 6명이 사망하고 3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1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총기 난사를 벌인 이 남성은 성당에 입장하기 전 성당 출입구에 있던 사제 한 명을 제압하고 칼을 사용해 심장을 뽑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선 이 남성은 갑자기 여러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러시아 성당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 SCP-1499는 지금은 해체된 국가인 소련에서 제조된 GP5 모델의 방독면입니다. 본래 방독면으로서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다만 SCP-1499는 누군가 머리에 착용한 순간 특이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바로 SCP-1499를 착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고 방독면을 쓴 자신은 SCP-1499를 착용하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는 동안에도 음향송수신 기기를 이용해 상호간 통신이 가능했으며 착용자들의 공통적인 묘사에 따르면 SCP-1499를 착용 후 눈앞에 펼쳐진 곳은 황량하고 황폐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검은색의 높은 탑이 잔뜩 있는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장소에는 몇몇 독립생물체가 존재했으며 SCP-1499-1로 지정됐습니다. SCP-1499-1로 지정된 이 독립생명체들은 정체불명의 점성 물질로 구성된 외피를 지니고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벌거벗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SCP-1499-1의 몸에는 수많은 눈과 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기묘한 장소에 이동된 SCP-1499의 착용자가 방독면을 벗으면 처음 방독면을 착용하기 전에 있었던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몇 차례의 실험을 진행했고 최초 실험 당시에 D계급 인원을 SCP-1499의 착용자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D계급 인원은 SCP-1499를 착용하고 미지의 검은 물질로 이뤄진 건물 내부에 있었습니다. 약 15초간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그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고 이윽고 패닉 상태에 빠져 SCP-1499를 벗은 뒤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이 실험 이후 SCP-1499를 착용할 P실험자는 D계급 인원이 아닌 훈련받은 SCP 요원을 대상으로 선별하게 됐습니다. 이후 실험에선 C 요원이 SCP-1499를 착용했고 앞서 D계급 인원이 있었던 곳과 같은 검은 물질로 이뤄진 건물의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약 2분간 C 요원은 방을 조사했고 방 여기저기 텅 비어있는 검은색 육면체 모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발견 없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향했고 그러자 그 아래층에서 무언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C 요원은 근처에 있던 검은 육면체 뒤에 몸을 숨겼고 조심스레 관찰한 결과 SCP-1499-1 개체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SCP-1499-1을 목격한 기록입니다. 이후 C 요원은 방독면을 벗고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U 요원이 투입되었는데 U 요원은 이전 실험과 달리 SCP-1499를 착용 후 도착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온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유 요원으로 인해 이전 실험에서 관찰된 장소가 수많은 검은색 탑 중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건물 외부에 황폐한 대지와 이동하는 SCP-1499-1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 요원은 조심스레 4명의 SCP-1499-1을 미행했고 이 4명의 SCP-1499-1은 다른 SCP-1499-1 개체 5명과 합류했습니다. 잠시 후 처음 무리지어 있던 4명과 5명의 SCP-1499-1 개체들은 서로의 무리에서 한 명씩을 앞으로 내보내며 치열한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정체불명의 점액과 내장이 사방으로 튀는 장면을 목격하고선 유 요원은 방독면을 벗었습니다. 이후 SCP-1499를 실험할 땐 자기 방어를 위한 무장을 갖추도록 허가했습니다. 이후 K 요원이 SCP-1499 실험에 투입되었습니다. K 요원은 총기를 휴대한 채 실험실에 입장한 뒤 SCP-1499를 착용했습니다. K 요원은 검은색의 높은 탑 사이에 있었으며 5분간 이동하던 중 매우 거대하고 많은 탑과 가시가 붙어 있으며 피가 묻어 있는 건물을 발견했고 그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SCP-1499-1을 목격했습니다. K 요원은 3분 정도 건물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때 음향 장비를 통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장을 헤집는 소리와 끼익끼익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건물 안쪽에서 수많은 SCP-14991들이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고 잠시 후 모든 SCP-14991들이 단상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는 한 명의 SCP-14991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듯 조용해졌고 단상 위에 있는 한 명의 SCP-14991만 끼익거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상에 있는 개체는 자신의 몸통을 가르며 벌레를 쏟아냈고 몸 안에서 머리 위쪽으로 빛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K-요원의 말에 의하면 그 개체가 포털을 열어 뭔가 소환하려고 했고 엄청 커다란 벌레가 그 포털에서 나오려고 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K-요원은 자신이 멈추겠다 말하고는 한동안 총성이 울리고 K-요원이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하면서 내장을 헤집는 소리가 난 뒤 K-요원은 얻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K-요원은 SCP-1499를 벗었고 피칠갑된 몸으로 인간의 심장을 쥔 채 실험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요원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됐습니다 이걸 이라 말하던 중 자신의 손에 쥔 사람의 심장을 보고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성당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과 K-요원의 보고가 유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SCP-1499에 대한 실험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SCP-1499 방독면을 쓰고 보게 되는 그 장소와 생명체들은 뭘까요? 소련에서 만들어진 이 방독면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참으로 기묘하고 위험한 물건입니다. 시청 위험 레벨 3 내가 인형인가? 인형이 나인가? 일련 번호 SCP-747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어린이와 인형. 어느 날 6명의 동물 가면을 쓴 아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5살에서 14살까지의 아이들이며 각자 다른 의상과 동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이러한 현상을 SCP-747로 부릅니다. 확인 결과 SCP-747 개체 6명의 아이들 모두 이미 사망했던 사람이었고 죽는 순간 6명 모두 인형을 안은 채 사망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SCP-747들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인형이나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장애물이 있을 땐 피하거나 두께가 10cm 이하의 장애물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즉 SCP-747은 절반 정도 유령과 같은 무형의 존재인 것으로 추측되며 사물을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금세 지쳐 떨어뜨립니다. SCP-747의 진짜 위험한 부분은 대략 21일에 걸쳐 평범한 사람을 인형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6명의 SCP-747은 먼저 목표가 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 했으며 서로 손을 맞잡은 뒤 목표가 된 사람을 둘러싸고 5에서 7초가량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이 행위를 끝으로 SCP-747은 흩어져 평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목표가 된 인간이 그 장소 밖으로 나가거나 SCP-747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면 인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SCP-747과 접촉하는 순간 생각이 없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스스로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긴 어려웠습니다. 위와 같은 SCP-747의 의식이 끝난 후 즉각적인 이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15분 이내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1단계 증상으로는 7일에 걸쳐 후각, 청각, 미각을 잃어버리고 피부와 눈의 색상이 변합니다. 2단계 증상으로는 대략 13일에 걸쳐 촉각과 시각마저 차례대로 사라지며 이때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각을 느끼기 위해 자해를 시도합니다. 이때에도 SCP-747들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니며 접촉하려 합니다. 만약 이때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망할 경우 SCP-747은 즉시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목표로 삼지 못하도록 이미 피해자가 된 인간은 2단계 말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SCP-747의 격리실에 감금합니다. 그렇게 모든 감각을 잃은 피해자는 결국 피부가 인형의 직물처럼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눈은 점점 단단해지면서 단추가 되고 맙니다. 이 단계의 피해자를 해부한 결과 피해자의 내부에는 장기가 있어야 할 공간이 면과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한 다양한 물질로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파 검사 결과로도 피해자는 이때까지는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단계가 지나고 24시간이 더 지나면 피해자는 완전히 인형으로 변합니다. 이때 SCP-747들은 피해자를 다른 인형과 똑같이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SCP-747의 격리실에는 하나둘 인형이 쌓여갑니다. SCP-747은 격리할 때 반드시 같은 공간에 6명의 SCP-747을 함께 격리해야 되며 SCP-747에게는 총 25개의 인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SCP-747에 의해 인형으로 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양한 동물 가면을 쓰고 사람을 인형으로 만드는 사망한 아이들의 모습을 한 SCP-747.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형 중에서도 원래 사람이었던 인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4 읽지 말라고 하는 자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련 번호 SCP-1903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제키의 비밀. 어느 날
미국 네바다주의 병원에서 눈에 상처를 입은 제키라는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눈은 끝내 복구하지 못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 안면에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SCP-1903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자 SCP-1903의 손과 다리는 검게 물들며 검은 발톱이 자라났고 토끼귀 머리띠와 종이로 만든 듯한 토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SCP-1903은 손과 발에 있는 구멍을 통해 수은과 혈액을 분비할 수 있으며 착용하고 있는 토끼 가면의 성분은 피부세포, 유사 플라스틱, 혈액, 솜, 섬유, 소량의 수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굴 안면에서 스스로 자라나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마치 물감이 지워진 듯 눈이 없는 상태입니다. SCP-재단은 과거 SCP-1903을 고용했던 미스터 도나르를 찾았습니다. 먼저 SCP-재단의 크로울리 요원은 사립탐정으로 위장해 SCP-1903이 사망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시하며 미스터 도나르와 대화를 했습니다. 미스터 도나르는 재력가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유사 사교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며 대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화학 공장을 관리하고 돈이 많고 아내가 있으며 전과는 일절 없는 AF라는 사람이 자주 도나르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종업원 중에서도 제키를 선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AF의 아내가 찾아와 남편을 찾아 헤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제키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SCP-재단은 AF라는 사람을 수색했고 발견했을 땐 이미 자택에서 자살을 한 이유였습니다. 발견 당시 AF는 SCP-1903처럼 얼굴 안면에 생물체 가면으로 교체되어 있었으며 욕실에서 스스로 가면을 떼어낸 뒤 중증 외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했었습니다. 다만 SCP-1903과 다른 점은 AF의 가면에서는 수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SCP-재단 인원들 중에서 약 20명의 인원이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확인 결과 다수의 인원들이 얼굴에 표피가 벗겨지고 손발이 검게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조건부, 정보 오염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SCP-1903의 관련 정보 중 AF라는 사람의 풀네임과 AF가 SCP-1903에게 했던 행동, SCP-1903이 AF에게 했던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경우 그 사람은 SCP-1903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이가 완전히 끝나고 SCP-1903과 같은 상태가 되면 피험자들은 환각 증상을 나타내며 SCP-1903에 대해 말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헤이워드 박사가 제닝스 요원에게 SCP-1903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명령했는데 제닝스 요원이 결국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후 헤이워드 박사는 SCP-1903의 격리실과 특수 유리창으로 연결된 관찰실에서 SCP-1903의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SCP-1903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헤이워드 박사의 말에 따르면 SCP-1903이 헤이워드 박사에게 자신에 대한 걸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SCP-1903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헤이워드 박사는 환각을 봤었고 그곳에는 고급스런 하얀 턱시도나 흰 야회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면을 쓴 채 있었고 환각 속에선 도나르에게서 SCP-재단이 회수한 가면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환각 속의 사람들은 모두 헤이워드 박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갈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환각에서 깬 뒤 묘사하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으며 헤이워드 박사는 아마도 그 갈색 양복의 남성은 도나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SCP-1903을 포함한 피험자 모두 공통된 환각을 보는 것으로 보였으며 동일하게 미스터 도나르를 언급했습니다. 대체 미스터 도나르와 SCP-1903 그리고 AF라는 남성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인식하는 순간 증상이 나타나는 정보 오염 효과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진실을 들춰보지 마세요. 토끼 가면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